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일을 이어가며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보다 뒤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원 기자, 이 시각 헌재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헌재 주변은 탄핵 관련 집회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경찰은 차벽과 통제선을 설치하고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3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평의만 거듭할 뿐 아직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통지가 적어도 이틀 전엔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기일을 통지해 내일 선고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급박한 절차 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질 경우 26일 수요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와 연달아 이어지게 됩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과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두 선고 결과가 모두 나오면 향후 전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정치 공세라며 당론으로 부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 여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일반 특검법을 4차례 발의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되지 않자 특검으로 정치 공세를 벌인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 등을 당론으로 부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탄핵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그동안 좀 잠잠했다가 다시 특검 꺼내들고 정치 공세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데 김 여사 상설특검 후보자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를 추가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정치 선동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발언을 자청한 뒤 정부 서울청사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피켓 하면 구호 외치고. 잠깐만. 예. 네. 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죠?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누구나 체포가 가능한 현행범이라고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암살할 수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이 대표는 방탄조끼를 입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 이후 친명계 의원들은 공식 일정 중 촬영된 최대행 사진과 함께 직무유기 현행범이 이러고 있을 때년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민변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경찰들도 여러 번 체포했죠. 강성 지지층을 선동할 수도 있는 발언이란 지적에 민주당은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란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발언이 셌다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거친 언행에 주의하라고 한 이 대표 스스로가 이른바 비명계 검찰 내통 발언에 이어 또다시 실언으로 여권 공세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다음 달 2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공식 시작됩니다. 4.2 재보궐에서는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등 기초단체장 5명과 부산시 교육감,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다시 뽑습니다. 사전투표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실시되고 본투표는 다음 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여야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평의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입니다. 쟁점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거도 충분하며 헌재가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지면서 지금 여권에서는 각하 가능성도 진지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의 길이 어떻습니까? 당초에 세간에서 예상하던 것보다는 선고 시점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아 보이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제 기각을 말씀하셨던 분도 계신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그 기류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자면은 각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인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일부 국회의원들 들고 있는 손피켓에 보면은 탄핵 각하라고 최근에 그 문구들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 이제 각하를 점키는 국회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마 그 점은 평의가 장기화되면서 재판관 8명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고 그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배경에는 아마도 이 소추의 적법 요건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재의결 과정이라든가 또는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법률적 주장을 철회한 부분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탄핵 심판에 승복한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잖아요. 지금 각하가 나오려면은 적어도 4명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야 각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각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5명의 재판관이 만약에 인용 의견을 내고 3명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는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그때 헌법재판소가 내게 되는 주문은 각하가 아니고 기각입니다. 왜냐하면 본안 판단에 들어갈지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8명 중에 5명 이상이 본안에서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내야 되는데 각하가 3명만 있는 경우에는 이때의 주문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만 인용 정적수에 모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으로 한다. 이게 현재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97 헌마 13 결정이 리딩 케이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하의 결론이 나오려면은 4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때 3명의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반대 방향의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서 별개 의견을 내신 재판관이 3분입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이후로는 4대4로 첨예하게 진영화된 결론은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만약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2심 선고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뭔가 관계가 있는 듯한 착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축구와 야구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이라서는 이 지위에 있어서 파면을 하느냐 하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은 그저 개인의 형사 재판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검찰이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상고하라고 할 겁니다. 또 상고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지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끝난 거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한 거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를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결과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유죄가 나오면 그걸 빌미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8인 재판관들 간의 갈등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앞서 제가 세간에서 그런 관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들 간의 평의 과정은 엄격하게 지금 보완이 유지되고 있고 여러 언론에서도 물론 그 단편적인 취재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가 어렵죠. 제가 봤을 때는 재판관들 간의 어떤 최종 의견에 대한 갈등설보다는 이 결정문이 갖는 그 역사적인 무게에 대해서는 8명의 재판관의 인식이 공통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어떤 사실관계를 담았을 때 관련된 사법 절차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형사 절차에서 1심, 2심, 3심을 거친 동안에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담아낸 내용과 일부라도 다른 사실관계가 나올 경우에 헌재 결정의 권위가 손상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주의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실 인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에 관해서 재판관들 간에 세심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그 결정문 작성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각 쟁점별로 지금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문을 초안을 작성하고 회람을 하고 확정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쟁점별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향후에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바뀔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 또는 그렇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현출된 증거와 증언들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 이런 의견들이 아마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은 왜 지금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죠. 인용 기각 대립설 그리고 전원 일치설. 그런데 어쨌든 둘 중 하나가 됐던지 어쨌든 갈등이 있거나 대립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전원 일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6대2든 7대1이든 그 나름대로 그냥 선고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이렇게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기 전에는 아무래도 사회적 갈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왕이면 8대0 전원 일치된 의견을 내는 것이 선고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후유증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과 인용이라는 의견 대립이 있다면 이것은 또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거나 어떤 문구를 조정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8대0 전원 일치를 위한 대립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그대로 선고를 하는 것이 국민 혼란을 넘어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선고 일정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문제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 2월 19일에 변론 종결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이 3월 20일이니까 벌써 한 달이 넘은 거예요. 우리 국민 누구나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선고 일정조차 나오지 않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공보관 브리핑으로라도 이게 어떤 상황이다, 언제쯤 고지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로 인한 국정 공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 우리가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예. 트럼프 관세부터 시작해서 민감국가 지정까지 대처해야 될 외교 현안이 많은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고 주미 대사도 역임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조속한 탄핵 심판의 선고 그리고 기각 결정을 통한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님은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보고 있는 그 시야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은 일관되게 말씀드렸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와 겹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미세하게라도 겹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결과를 먼저 알려준다면 그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동시에 혹은 그 직후에 하는 것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민간국가 지정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 권한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알았다면 본인이 권한대행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이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시 혹은 직후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현행범이라면서 몸조심해라 이런 말을 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당 반응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저희가 이것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현행범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이것은 현재 민주당의 주장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망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원래 범죄와 범인의 명백성을 요건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느냐? 그래서 현행범이기는 하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상황이면은 사실 현행범 체포의 요건조차 충족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처럼 직무유기가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은 헌재가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 법에도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임명을 한다면은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마치 일반 시민 누구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선을 넘은 행위이고 이건 이재명 대표의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촉구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을 명백하게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 보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현행범이다. 그러니까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했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은 있었지만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상당히 초등학생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모든 결정을 내린 다음에 24시간 이내, 1시간 이내 이런 거 다 명시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 알고 있으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로밖에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고요. 그다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란 상설 특검이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평소에 주장하던 게 뭡니까? 여야 합의잖아요. 근데 내란 상설 특검이 204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200표를 넘었다는 것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야당 표 다 모아봤자 192표인데 204표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합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 특검 추천 의뢰를 했었어야죠.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체포를 하라는 것은 사실 이제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지만 또 현실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조금 더 짚어보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마흔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건 맞는데 언제까지 임명을 해라 이 얘기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법률의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모든 헌법기관의 책무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궁극적으로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매우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엄중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간에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해서 만약에 탄핵 심판에 투입하게 됐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국론 분열의 후유증을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대행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상당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 고민의 차원에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나면 마흔여 후보자는 자연스럽게 바로 임명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해라 발언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면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방탄복을 입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암살 제보를 받았다면서 방탄복을 입고 있었던 건데 그 방탄복을 입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꺼낸 게 다소 아이러니하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본인의 몸은 지켜야겠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몸조심하라고 사실상 협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단순히 몸조심하라가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나 지금부터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몸조심하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해악의 고지의 성격이 있는 협박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저열합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잡혀갈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는 건데 이것은 정말 시정잡배나 폭력 집단들이 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SNS에서 이런 것은 깡패들이나 할 법한 말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보편적으로 보시기에 이것은 도저히 원내 제1당 대표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것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해도 한참 모자랄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거친 발언들로 논란이 됐던 거는 맞는데 최근에는 그런 과거의 어떤 이미지를 의식을 해서인지 뭐 이런 발언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굳이 어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저런 발언을 꼭 했어야 했느냐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원성이 크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구속이 취소가 되고 즉시항고 포기하고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절차성, 절차에 대한 명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작년에 상설특검, 내란 상설특검을 제대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미 상설특검 지금 마무리 단계일 겁니다. 그럼 누가 수사를 하네, 뭐 법원의 영장이 맞네, 이런 구속이 취소됐네, 이런 논란 자체가 없어서 국민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경감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들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적인 혼란이 지속됐다는 거에는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구속 취소 그리고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즉시 항고 포기까지 함으로 인해서 야당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원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 뭐 하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기각을 넘어 각하까지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어떤 원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조금 과하게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을 두고 여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게 테러 조장하는 겁니다. 차관님, 조직폭력배의 그 판례 중에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밤길 조심하라 판례. 압니까? 네네.
조직폭력배가 상인한테 가가지고 돈을 뜯는데 밤길 조심해라 한마디 해가지고 폭처법 위반으로 처벌됐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내란 대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장님 아세요? 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 대표 발언이 협박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실제 협박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되면은 명백하게 해악의 고지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몸조심하라라는 것도 아니고요. 너 잡혀갈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의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몸조심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협박죄로 의율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만약에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망언을 하시는 분이니 정말로 몸조심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저를 바로 협박죄로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놓고 보면은 협박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은 어제 법사위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서 몸조심 하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협박죄로 고발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시정잡배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 듣고도 저희 또 겸허하게 받아들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발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저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당대표의 말의 무게는 뭐 다른 누군가 얘기하는 거와는 다르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권에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은 국민들과 야당의 지지자 당원들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원망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또 이러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만 덧붙이면 네. 아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의 발언에 대한 그 비판과 지적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는지 나아가서 민주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는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은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정당화하는 데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다 보시고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의 한 유명 클럽 앞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남녀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투약 사실이 발각됐는데 이 여성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남녀 3명이 검은색 수입차로 다가갑니다. 차 안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고 머리를 싸매며 우왕좌왕합니다. 이어서 차 안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밖으로 옮긴 뒤 길바닥에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녀 5명 가운데 여성 1명이 과다 투약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되나 그렇게 있어요. 죽으면 있던 사람이 나중에 제 약모가 딱. 이들은 이곳 클럽 앞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뒤 클럽에 들어가 밤새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쓰러진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여동생이 119와 112에 함께 신고하면서 마약 투약 사실이 경찰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함께 투약한 남성 3명을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환각성이 강한 신종 마약을 물에 타 마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쓰러진 여성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5명 가운데 마약을 구입해온 남성 1명을 구속하고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김 씨의 과거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었는데 네네. 검찰은 이게 좀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많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지금 기소된 죄명이 도주치상죄,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죄, 그다음에 범인 도피 교사죄까지 4개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 범죄들이
그 법정형이 낮지가 않아요. 단적으로 보면은 도주치상죄는 특가법 위반인데 이게 형량이 법정형이 징역 1년부터 30년까지거든요. 예. 그런데 도주치상뿐만 아니라 뭐 범인 도피 교사까지 4개의 범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범인 도피 교사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스스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징역 2년 6개월이 일반적으로는 좀 과하다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땐 오히려 부족하다 이렇게 검찰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1심 형량이 낮다라는 입장이지만 김호중 씨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 지나치게 과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은 이 범죄 혐의 중에 부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가장 이 중환죄로 처벌하는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 술을 먹어서 예. 운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여야지 성립이 되는데 그 정도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술타기, 예, 그러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술을 먹어서 음주 측정치를 알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물론 직접적 범죄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증거를 은폐하는 행위는 위험운전 치상죄에서 가중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5년까지 이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인된다고 하면 1심의 2년 6개월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1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이 번복할 만한 어떤 직접적인 물증이나 주장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 측이 허위 자수 혐의와 관련해서 예. 대표와 매니저들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이면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영향을 줄 수 있죠. 이게 범인 도피 교사가 아니고 그냥 방조 정도 된다. 나는 예. 그냥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다. 이게 인정이 되면은 감형 요소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나이를 떠나가지고 그 뭐 매니저 중에 형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어린 매니저도 있고 한데 그 어쨌든 그 기획사에서는 연예인이 울트라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가지고 연예인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히려 저런 그 진술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2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심 재판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처벌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뭐 1심 이후에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또 주요 사유로 위험운전 치상에서 위험한 상태, 술에 취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 이러면서 어린 시절 뭐 다쳤던 얘기. 그래서 이 CCTV상에 비춰지는 좀 비정상적인 거동이 술을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만약 인정이 돼서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부분이 부인된다면 형량은 좀 감경이 되겠죠.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에 있어서도 교사가 아닌 방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인정 여부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게는 1심이 꽤 무겁게 처벌한 이유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짜리 반성문도 제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장하는 내용이 여전히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약간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마약 투약 사실을 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15일이니까 며칠 전 아니겠습니까? 아침 한 9시 20분쯤이었다라고 하는데 청담동에 있는 클럽 앞에서 2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일행도 놀라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119에다가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가 119뿐만 아니라 112까지 경찰까지도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소방 그 응급 그 구조대와 경찰까지도 출동이 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20대 여성이 환각성 신종 마약 이게 우울증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많이 과다 투입되면 착란 증세까지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마약을 한 것이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그 누구냐면은 그 쓰러진 그 여성의 친동생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여성 20대 여성이 의식 불명이라고 하고 잘못하면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겠다 이런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쓰러진 여성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위독한 상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입니다. 가정을 했을 때 이 여성이 만약에 숨지게 된다면 함께 있었던 일당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단순하게 마약을 권하고 투약하도록 했다는 행위 정도는 아마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10년 이하 징역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예. 이 투약을 권고함에 있어서 이게 과다 복용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처럼 상난 증세를 보인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정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다 투약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권하거나 같이 투약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면 사망에 이를 정도라는 거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상당히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저 영상입니다. 네. TV조선 단독 보도로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저 투약한 일당들이 신고 상황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119 구급대가 출동한 모습들 지금 저희가 포착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농가에 마약 제조 시설을 차려놓고 신종 마약을 대량 생산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20대가 만든 마약 모양이 특이하다고 해요. 네, 징역 13년에 추징금이 2억 8천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상당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경기도 야산에다 농막을 지었는데 그 농막 안에다가 마약 제조 시설을 그 구비를 갖다가 했대요. 그래서 알약 형태의 마약을 무려 1만 정 이상을 만들었는데 시가가 3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약에다가 우리가 그 봤던 요번에 투도 나왔지만 그 오징어 게임 문양 있지 않습니까? 뭐 세모 동그라미 네모 같은 그런 걸 새겨 넣으면서 이게 오징어 게임을 줄여가지고 옥겜 캔디라고 해서 팔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마약이 굉장히 이제 오히려 재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시중에 널리 퍼진 것이 아닌가 그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 사회에 마약이 번져 있는 것이 아닌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번 사건처럼요, 이제 마약 제조 시설을 만들면 마약을 투약한 것보다 더 중한 중량이 내려지는 건가요? 중형이? 예, 맞습니다. 일단 마약류관리법에 마약 수출, 제조, 매매 이런 행위들은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상당히 중한데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7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가중이 됩니다. 지금 이 일당이 갖고 있던 양이 3억 상당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하게해서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잠실 등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 이후 집값이 들썩이자 한 달여 만에 초강수를 둔 겁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소초구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 최근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형을 우즈베키스탄인이 현금 7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까지 갭 투자에 나섰다는 반응입니다. 반포 서초지구는 토지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외지인 투자나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것은 이런 투기 수요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 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자치구 전체를 묶은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 주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갭 투자자와 관련한 가계 대출을 금융권이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은행권은 주인이 갭 투자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는 조건부 전세 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7월로 예정돼 있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도 2달 앞당기고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소식,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먼저요.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 이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뭔지 이것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불가능하게 막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이 된 것은 1979년에 그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중동 특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시행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84년에 일부 뭔가 신고제 형식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폭등을 하니까 뭐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에 한해서 도입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해제를 했다가 35일 만에 다시 더 확대 적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서울시가 한 달 전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강남 3구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용산구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결국 집값 많이 올라서 그거 문제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을 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 만에 백기투항을 하고 오히려 규제 지역을 넓힌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지난주에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즉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무려 0.6에서 0.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그 인접 지역인 소위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같은 인접 지역으로까지 수요가 옮겨가면서요. 부동산 가격이 인접 지역도 0.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남 3구에 특히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 이유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 투자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강남 3구 갭 투자 비율이 1월에서 지난달 사이에 35.2%에서 43.6%로 8%포인트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시급하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달 만에 이뤄진 수치로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지정이 된 4개 구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예, 일단은 뭐 대지 면적 6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관할구청장의 주택 구매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2년 이상 실거주가 가능한 실수요자만 취득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조건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택자인 사람만 구매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주택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구죠. 지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현재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여 있어서 뭐 여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뭐 보유세 중과세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3중 규제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결국은 이 지역에서는 집을 사고 팔고가 거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는요. 이번 규제로 이제 강남 지역의 전월세 시장 불안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더 커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집값을 하락하게 하는,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하락하게 하는 효과는 없고요. 단기적으로만 집값의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효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특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월세 시장은 불안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갭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를 끼고 신규 주택을 구매를 하는 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세 자체의 공급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다가 확대 적용이 되면서 새로 묶이는 뭐 서초구, 반포, 잠원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요. 상승 같은 거는 토지거래 자체가 주택거래 자체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상승은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조정
조정이 될 수가 있지만요. 하락 자체는 어려운 이유는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땅이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운 반면에요.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더니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탄한 배후 수요가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이 조치로 막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도 풍수한 효과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규제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풍수한 효과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 동작이나 마포나 성동이나 이렇게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풍선 효과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패턴을 보면요. 입지가 좋은 강남 3구나 용산구 같은 핵심지로 수요가 먼저 몰려서 거기 가격이 상승을 하면요.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수요자들이 더 집값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가 그 인접 지역, 가장 가까운 지역인 지금 마포구,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등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핵심지를 갖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니까 거기 집을 못 사게 될 이유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거기 못 사면 그 근처 지역이라도 사겠다는 수요는 늘어나서 당연히 풍선 효과는 지금 확산될 것이다.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점을 막겠다고 만약에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면 또 규제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인데요. 만약에 규제가 뭐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은 규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근본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조치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래에도 규제를 걸었는데 돈줄도 주의해야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일단은 이야기한 게 투기 수요 판단되는 신규 대출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떤 게 줄어드는 건가요? 예, 지금 보면 뭐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강남 3구 같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은행에게 줄이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줄이겠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신규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전세 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기 위한 용도로 받는 대출인데 이런 대출을 특정 지역에 대해서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갭 투자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갖다가 원래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는 게 7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5월로 당겨가지고 은행들은 원래 전세 대출 해주게 되면 만약에 저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안 돌려줘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환해 주니까 마음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렵게 막겠다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도 서울 수도권의 갭 투자 자금으로 쓰이는 게 확인이 되면 즉각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사실 지금 수요를 억제하기는 한계가 있다. 저는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집값 상승 억제 정책이 뭐 여러 가지가 쏟아졌지만 결국 이제 오락가락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좀 혼란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는 점 좀 새겨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휴전을 위한 실무회담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원전을 미국이 소유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두른 포로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마중 나온 가족, 친지 등과 얼싸안고 같이 사진도 찍습니다. поки що погано, але я щасливий, що повернувся додому.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175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는데 이는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휴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두 정상은 1시간 가까이 전화회담을 통해 러시아와 에너지와 기관시설 부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two leaders also agreed on a partial ceasefire against energy. Technical teams will meet in Saudi Arabia in the coming days to discuss broadening the ceasefire to the Black Sea on the way to a full ceasefire. 미국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과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이 소유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쟁 지원 대가로 광물 개발권에 이어 에너지 인프라 사업권까지 요구하고 나선 셈입니다. 대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국방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나라가 전쟁 휴전안을 이행할 실무 회담도 곧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우주에 9개월 넘게 머물던 우주인들이 귀환했는데요. 이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페이스 X사의 크루 드래건 캡슐이 미국 플로리다주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분리된 후 약 6시간 만이었는데요. 캡슐은 바다 위로 안전하게 착수했습니다. 이들의 귀환 순간은 생중계됐고 많은 사람들이 안도와 환호의 함성을 보냈습니다. 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런데 이들의 여정에 사연이 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중 부처 윌모어와 수니 윌리엄스 2명은 예정보다 훨씬 오래 국제우주정거장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이 두 우주인은 지난해 시험 비행을 갔다가 우주선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ISS에 발이 묶였습니다. 당초 8일 예정이었던 임무가 9개월 이상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번 임무의 지연으로 수니 윌리엄스는 총 608일 동안 우주에서 머무른 기록을 갖게 됐고, 이는 여성 우주 비행사로 가장 긴 기록이 됐습니다. 네, 대단한 기록인데요. 무사 귀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인 오늘 추위가 풀리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풀리니 바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대구에서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며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9도 정도 높겠습니다. 대전과 전주 16도, 대구 1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올라 4월 하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